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자, 이것도 이제 건축법 적용하는 행위인데요. 자, 좀 전에 이 건물의 용도가 총 몇 개가 있었다? 29개. 그럼 29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이때도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요. 그럼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그럼 1번 용도,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 그게 28개가 있는 거죠. 또 2번 용도,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 그것도 28개. 그래서 쭉 가면은 29 곱하기 28. 이 용도 변경의 경우의 수가 812개가 나와요. 엄청 많으니까 이 용도 변경의 규제를 위해서 29개 용도를 다시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설군에 따라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요. 이 시설군 재편성하는 주된 기준은 하중입니다. 건물이 받는 힘. 자, 하중이 클수록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 즉 쉽게 얘기하면 무너질 우려가 큰 거, 위험한 거부터 덜 위험한 거,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갖고 일단 9가지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에서는 이 시설군의 순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마지막 거 그 밖의 시설군. 근주, 그 하면은 그지 같으니까 기타 설근해갖고 근주기 딱 매듭을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럼 맨 위에 이 자동차 관련 설군, 여기에는 자동차 관련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설의 대표적인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 건물 기둥이 제일 촘촘하게 서 있어요. 이유는 하중이 제일 큰 겁니다. 한 층에 차가 500대가 주차됐다. 한 대당 1톤만 잡아도 500톤 넘어가죠. 가장 하중이 큰 거니까 기둥이 제일 촘촘하게 써 있고 무너질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그다음 맨 밑에 거꾸로 기타 설군, 여기에는 동심무 관련설. 동심무 관련설 대표적으로 축사 이런 거 있죠. 축사, 개돼지우리. 시골에 저 농어가지고 옆에 슬라브 지붕 이런 거 얹어갖고 제일 허름하게 짓는 게 축사. 그래서 제일 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부터 제일 덜 위험한 거. 그래서 자자, 기동. 맨 위에 거 하나, 맨 밑에 거 하나니까 자자기동 정리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산업등설군, 여기에 이제 용도가 제일 많아요.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까지 7가지 뭐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 얘는 시설군 이름. 전기통신시설군이니까 방송, 통신, 발전 2개가 딱 들어가고요. 그다음 문화집회시설군에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시설. 영업시설군에는 판매, 여기서 운자는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그다음 교육복지시설군에는 의료, 교육연구, 여기서 교자가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시설. 그래서 4, 5, 6, 요 중간에 3개 시설군의 용도. 자, 여기 여태까지 기출문제 보면은 요 3개 시설군의 용도만 다 알아도 그냥 다 문제 맞출 수 있게끔 요 중간 거 3개가 핵심이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군은 문종위관, 영업시설군은 판운숙다, 교육복지시설군의 의교, 노수, 야. 이거 뭐 순서 받고 노교수의 야동 뭐 이렇게 외우던데요. 말 편할 대로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문종이관, 판운숙다, 의교노수요. 이 3개는 꼭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이니까 이름대로 근린생활시설들. 일종근생, 이종근생. 주거 업무시설군이니까 이름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데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가 또 여기 들어갑니다. 이유는 교도소를 소위 뭐라 그래요? 큰 집. 또 집이니까 주거 업무시설군. 그래서 이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놓고 자, 용도 변경하는데요. 이종운생을 위락설로 바꿔야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상위시설군의 용도로 바꾼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허가 대상입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걸로 바꾸는 거니까 위험한 변경,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거꾸로 문화집회시설을 일종운생으로 바꾼다, 내려가는 거. 이런 하위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용도 변경 신고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거니까 간단하게 신고.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럼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이걸 알려면 시설군의 순서. 이거 다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수도 있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꿉니다. 이런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장 변경 신청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단독주택으로 써있던 거를 공동주택으로 바꿔주세요. 그것만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고 내려가면 신고고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다음 주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것은 요 취소일군 요것만 딱 외우면은 그냥 맞추려고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취소일군에 따라서 허가받거나 신고 대장 변경 신청합니다. 그다음 용도 변경할 때 준용되는 규정, 즉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자, 용도 변경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요. 근데 그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용 승인은 이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용도를 변경했는지 검사, 준공 검사까지 받아라. 그래서 사용 승인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데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때는 이 용도 변경의 설계를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설계해라. 그럼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변경인데 면적도 500 이상 넓어요. 아무나 설계했다 그냥 싹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잡다하고 104, 500건, 104, 500건. 그래서 104는 허가 신고 대상일 때, 500건은 허가 대상일 때. 그러면 대장 변경 신청할 때는 사용 승인 받고 또 건축사가 설계하고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허가 신고 대상이냐 구분하고요. 자, 그러면 475페이지로 쭉 넘어갑니다. 용도는 좀 전에 다 봤죠. 475페이지에 그 이번에 용도 변경 29회 이렇게 써 있는데 작년에도 한 문제 20회 의회 6번 기출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시설군, 자산, 정문, 영교, 군주기 순서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자동차 관련사, 마지막 거는 동식물 관련사, 자자, 기동 이런 것들이 보다 보면 외워지고요. 4번, 5번, 6번 그 세 개 시설군의 용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니은번 보면 그 사용 승인 받은 건물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밑에 있죠.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 그렇죠?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해라.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고 신고하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시군구청장. 그래서 박스 1번 허가 대상은 상위군의 용도로 바꾼다. 올라가는 거고요. 신고 대상은 하위군의 용도로 바꾼다. 내려가는 거.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의 기억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 이때는 밑에 줄 끝에 시군구청장한테 대장 변경 신청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옆 페이지. 나머지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옆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건축법 준용 규정 기억번에 자,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있죠.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밑에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또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밑에 줄에 20이죠. 건축물 사용 승인 할 때 사자 또는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즉 사용 승인 받아라. 그래서 104. 그다음 니은번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죠.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밑에 대출 끝에 23조 건축물 설계 건자에 또는 그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은 건축사가 설계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500건, 그래서 104, 500건. 그래서 맨 밑에 그 30일의 작년 문제. 자,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바닥 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일단 존재 조건 숙박시설인데요. 숙박시설을 다른 걸로 바꾼대요. 1번 의료시설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신고해야 된다. 그럼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 맞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종교시설은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 그래서 다 여기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세 가지. 그다음에 3번 갑이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면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숙박시설을 업무 시설로 바꾼대요. 일단 판, 은, 숙다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시설군으로 바꾸는 거 아니죠. 그 업무 시설로 바꾸는 것은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입니다. 그럼 신고하는데 지금 바닥 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신고 대상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왜 틀렸죠?
3번이 정답. 그다음에 4번, 5번 그거 어려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답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3개 저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 넘어갑니다. 오늘 478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 그럼 건축법은 당연히 우리 국토에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법 적용하는데 건축법의 모든 규정 1조부터 132조 마지막까지 다 적용하는 곳을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하고요. 전면적으로 건축법을 다 적용한다. 그럼 얘는 건물 많이 지어갖고 개발하는 것. 용도적으로 따지면은 도시지역이거나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갖고 개발하죠. 건물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 때 그럼 동이나 읍, 저 시골, 읍내 정도 나가면 건물 좀 지으면서 번화가로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세 개가 전부 아니에요. 이때는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제한적 적용적. 이 제한적 적용적에서는 건축법의 규정 중에서 6개는 적용을 안 해요. 6개 규정은 적용을 안 한다. 나머지 규정들 다 적용하는데 딱 6개만 적용 안 하니까 이 6개가 뭐냐? 그거를 물어본 게 22회 때 기출이죠. 그래서 하루 1번에 전면적 적용적 또 하나는 1번 국토법에 따른 도시적의 또 하나는 1 및 도시적 외의적 비도시적에 지정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 하나는 2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동이나 읍의적, 동이나 읍 동그라미 3.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그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그거를 전면적 적용적. 근데 하루 2번 제한적 적용적. 다음의 규정은 전면적 적용적 이외의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요 세 개가 전부 아닌 것,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것에서는 일정한 규정은 적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딱 몇 개요? 6개. 그래서 6개 그냥 그대로 물어본 거죠. 1번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자에다 또 하나 그거를 접도 의무라고 그러죠. 접도 의무. 또 2번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그 도자에다 또 하나. 그럼 1번하고 2번 다 뭐에 관한 규정이냐? 도로 관련 규정입니다. 또 3번에 건축선의 지정, 선자에 또 하나. 4번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선자 또 하나. 그럼 3번하고 4번은 다 건축선에 관한 규정이죠. 또 5번은 방화지구 방자, 6번에 분할 제한할 때 분자. 그래서 딱 6개 규정. 그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읽으니까 도도, 선선, 방분. 그래서 음악이요. 도도, 선선, 방분. 아무튼 그래서 딱 6개 규정만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적용 안 하는 이유는 뭐 의미만 이해하면 되죠. 그럼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다. 이게 저 시골의 면이나 리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노후가 주택 한두 채 있을까 말까 이런 군벽한 시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대표적으로 방화지구. 우리 방화지구는 건물 밀집 지역에 화재가 나도 옆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내화 구조를 건축하도록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노후가 주택 한두 채 있을까 말까. 거기다 방화지구 지정해서 내화 구조를 건축해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아닌 것은 6개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6개는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 6개가 아닌 나머지 규정들 뭐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갖고 건축 신고,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다 적용하는 거예요. 딱 6개만 적용을 안 하더라. 그래서 건축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다음으로 3번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거기다 불평. 저걸 건축법 적용 배제라고 그래요. 아예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물이죠. 얘는 26, 28, 30 그냥 2년마다 단골 메뉴로 출제가 됩니다. 올해 32년이니까 딱 걸렸어요. 다음의 건물에는 건축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도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배제. 그래서 1번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이나 임시지정 문화재. 문화재는 건축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문화재니까. 몇백 년 된 문화재 들어와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자고 그런 거 아니죠. 다 쫓겨나요. 그다음 2번 철도나 궤도에 선로부지에 있는 살. 이제 철도의 부속물들. 운전보안시설. 운전보안시설은 철도 건널목에 차단시설이라고 했죠. 기차 들어올 때 땡땡땡땡 해갖고 차단시설 딱 내려가는 거. 그게 운전보안시설. 그 다음에 보행시설, 뭐 기찻길 위아래 육교 같은 거. 그리고 플랫폼도 있고요. 급수, 급탄, 급유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이게 30회 되는 기출이요. 그 4개 그대로.
그대로 설마 다 맞겠어요? 다 맞아. 그래서 4개 딱 그대로 담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3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이설. 고거는 톨게이트 도로의 부속물에 불과한 거죠. 또 4번에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 요거는 그 밑에 줄에 보면 공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물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공장 부지 넓은 공장 부지 한 켠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창고로 쓴다. 그거는 독자적인 건물이 아니고요. 공장의 부속물에 불과한. 또 5번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 그건 이제 4대 가면서 보마다 그 수문 조작실 이런 거 설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천의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그 1번 문화재하고 2번, 3번, 4번, 5번 철도, 도로, 공장, 하천의 부속물에 불과한 것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니까 문화재 할 때 문화, 철도 할 때 철도, 고속도로 할 때 고, 컨테이너 할 때 컨, 수문 조작실 할 때 수, 문화, 철도, 곡헌수, 문화, 철도, 곡헌수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문화, 철도, 곡헌수 애워도 못 맞히게 그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런 건 해당사항 없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자주 물어보다 보니까 꼼꼼하게 물어봐요. 그다음에 또 옆에 보면은 그 보조단에 주의해 갖고 건축법 적용하는 거. 철도 역사. 철도 역사는 철도의 부속물이 아닌 거예요. KTX 역사는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철도 역사는 건물의 용도가 뭐였어요? 운수시설, 운송수단, 운수시설. 그다음에 전통 건물, 전통 한옥, 전통 사찰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군사용 건물, 뭐 휴전선의 지피 같은 거, 군사시설 이런 것들 다 건축법 적용.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박스에 5개 문화, 철도, 곡건수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자, 다음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486페이지. 그래서 이 적용 범위에서 건축법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건물 건축, 대수원,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3절의 제목 건물의 건축 그 파트가 건축법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럼 건물 건축하려면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부터 받아라. 자, 얘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우리 시험에 한 문제도 아니고 2문제 이상. 작년에 2개, 재작년에는 무려 3개. 그래서 건축허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건축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하고 이 건축한 건물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기준. 근데 종전에 유지 관리 기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얘가 딱 넘어갔어요. 다른 법률. 건물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 법률이 생기면서 다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유지 관리는 되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건물 건축하는 절차인데 자, 건축 절차부터 먼저 한번 쭉 봅니다. 우리 시험에 뭐 절차를 물어보고 그런 건 없어요. 전반적인 거 파악하는 거죠. 그럼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 그래요. 건축주. 그러니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건축주는 땅하고 돈이 있는 사람. 땅이 있어갖고 그 돈 갖고 건물 지으려는 자를 건축주. 그래서 건축주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들하고 계약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이제 건물 설계부터 합니다. 설계는 주로 건축사. 이 건축사가 건축법에 맞게 멋진 디자인의 건물을 설계부터 해요. 그러면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가 이러한 건물 건축하려고 하니까 허가 내주세요. 건축허가부터 신청.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 내줘요. 그럼 이제 이 설계 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건축주는 제가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부터 의무적으로 착공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를 시행, 뭐를 시공. 시공은 역시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 뭐 건설회사 같은 시공자가 공사하는데요. 이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좋은 자재 갖고 공사하는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할 자, 감리자, 감독 관리. 감리자 지정에서 감리자 감독하에 공사합니다. 그럼 감리자도 주로 누구 지정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니까 설계한 건축사를 그대로 감리자로 정해서 감독. 그래서 이 4명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하고 시공자. 자, 이 4명을 묶어갖고 건축 관계자라고 합니다. 건물 건축과 관련된 자들, 무너지면 책임질 사람들인데요. 건축법에서는 설계자가 됐든 감리자가 됐든 시공자가 됐든 다 누가 정하느냐? 건축주가. 다 계약해갖고 자기 돈 갖고 다 계약해서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 공사. 몇 달 지나갖고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허가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검사 받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받는다라고 하고요.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떨어지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건축 절차인데,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냐? 건축허가. 이걸 못 받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부터 띄워갖고 언제 누구한테 허가 받는지, 그다음에 허가 받아갖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 떨어져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한다. 이게 핵심 절차가 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하려고 정했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라. 돈 내라고 지정하는 거죠. 또 누가 돈 낸다? 200초가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그럼 200초가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얼마 내세요?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 그럼 납부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주면 되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건물 짓는 공사가 다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절대 건축허가 받고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2개월 내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만 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합니다. 486페이지. 그럼 건축허가 맨 위에 의 써놨는데, 건축허가는 그럼 사전에 허가 받아요? 사후에 허가 받아요? 사전. 당연히 사전. 건물 짓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죠. 그래서 사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가 있고요. 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건축법 위반 처벌해요.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로 건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5억. 아주 세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허가부터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가 있죠. 그 밑으로 하셔갖고 2번 사전 결정 그건 뭡니다. 사전 결정은 사전에 먼저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문제 땅 사기 전에 땅부터 덜컥 사놓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았다. 낭패죠. 땅 산 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에다 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 수 있는지 먼저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사전 결정 신청한다라고 하죠. 자, 1번 허가 대상인 건물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건물 건축에 관한 다음에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허가 신청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땅 사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박스 1번 그와 해당되지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즉 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 달라고 신청.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페이지 맨 위에 가로 4번. 저건자는 사전 결정 신청받으면 건물의 입지, 규모, 용도 이런 것들 사전에 결정,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미리 결정해서 바로 밑에 신청한 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수 있겠는데요. 허가 내줄게요. 사전 결정해서 통지했어요. 그날부터 돈 모으기 시작하죠. 하루에 500원씩 대주저원 통해 꼬박꼬박 저축해갖고 한 20년 지나갖고는 땅 사갖고 허가 신청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로 8번 사전결정의 핵심. 사전결정 신청자는 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불평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 밑줄 땅 사갖고 허가를 신청이 되고 이 기간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이 실효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은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게요. 허가권자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의 유효기간은 2년. 그래서 약속.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8회 대출 문제. 사전 결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다. 사전 결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먼저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권자가 되고요. 그냥 쭉 내려가서 5번 보세요. 5번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 착공 신고해야 되고 이 기간에 착공 신고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이 실효가 된다. 자, 2년은 좋았는데 2년 내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28회도 다 틀렸던 문제예요. 2년만 보고. 그래서 2년 내 땅 사갖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라는 거지 착공 신고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실효입니다. 밑으로 갑니다. 3번에 건축 허가권자 여기다 불평. 전체 건물을 건축 동그라미 대선 동그라미 하려는 자는 밑에 줄에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밑줄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시군구청장.
그 맨 앞에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면 허가받으래요. 허가 대상이 두 개죠. 건축하고 대선. 건축이 보였어요? 신, 증, 개, 제, 이. 대선은 구조를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저 건축과 대선이 허가 대상이니까 그 개념을 맨날 물어보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데 밑에 예외. 다만 다음의 건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 안 해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박스 1번 층수가 21층 또는 21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죠. 또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이런 건물을 대형 건물 이러죠. 근데 다만 대형 건물에도 밑에 3번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그 두 개 불평. 공장 창고는 맨 밑에 줄 끝에 제외한다. 그럼 공장하고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그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이런 대형 건물은 파급 효과가 특별시, 광역시 전체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받으래요. 이 대형 건물 지으면서 주차장부터 시작하고 도로 이런 기반시설도 엄청 깔아줘야 되고 또 버스 노선도 액정해주고 이런 파급 효과가 특별시, 광역시 전체에 미치는 거. 그런데 공장하고 창고, 특히 창고 같은 거 그런 거는 연면적 10만 이상 크다고 해도 파급 효과 큰 게 아니죠. 그래서 공장, 창고 그 두 개는 제입니다. 요새는 그거 갖고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보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기다 21층 큰 건물, 대형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건축허가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한테 가서 직접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똑같은 체계로 경기도 과천시 여기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 대형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 이때는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으라? 과천시장한테 가서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도지사 X. 그래서 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는 무조건 틀려요. 도에서는 대형 건물도 시장, 군수한테 가서 허가받습니다. 다만 이 과천시장 이런 대형 건물 허가하려면 먼저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허가해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 허가해도 좋다. 과천시장한테 뭐 해주는 거냐? 승인. 사인을 해주면 시장이 이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도지사는 시장이나 군수한테 허가해도 좋다 승인만 해주는 거지 직접 우리한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가보세요. 4번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승인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원수는 몇죠? 시장원수는 다음의 건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밑에 있죠. 도지사한테 승인 몇죠?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갖고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준다. 그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층수가 21층 또는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런데 그 밑에 역시 가로에 공장 동그라미, 창고 동그라미 두 개 별표는 밑에 줄 제외한다. 그럼 공장하고 창고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또 틀려. 공장, 창고는 제외.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다. 그 옆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건물. 그거 똑같죠.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건데 자 이거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런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서 직접 허가 받아요. 그런데 경기도 이 도에서는 대형 건물을 도지사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았고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즉 허가는 시장원수한테 받는데 시장원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부터 먼저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 대형 건물에서 뭐는 빠진다. 공장, 창고 두 개는 제외입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 그다음 박스에 이거 계속 봅니다. 그 2번 자연환경 자자에다 동그라미 수질보 숫자 동그라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동그라미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동그라미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밑에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부부 읽어보시고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 두 개 있죠. 그럼 자연환경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공고해야 돼요. 산 좋고 물 좋고 뭐 경기도 저 양수리 같은데 이런 자연환경 수질보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했을 때는
규모가 있어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설 읽어보시고 위락설하고 숙박설 요거 시장운수가 허가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럼 밑에 3번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공간 구역에서 건축하는 위락설과 숙박설. 그렇죠? 그럼 3번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공구에 있어요. 여기서는 위락설과 숙박설 도지사한테 승인받아갖고 시장운수가 허가해라. 그래서 항상 요 위락설하고 숙박설 얘들이 규제가 센 건데 여기서는 이 3번은 규모가 없어요. 규모에 관계없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데자. 이유는 위락설 술집, 숙박설 모텔 얘들은 규모가 작든 크든 주거환경, 교육환경 다 침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규모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승인되자. 그래서 규모가 붙는 거는 요거예요. 자연환경, 수질보. 자연환경이나 수질 이런 거 침해하려면 규모가 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위락설과 숙박설입니다. 그래서 자수 3천. 자수 3천. 옛날에 간첩 자수하면은 포상금 얼마 줘요? 3천. 자수 3천.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일 때만 규모가 붙는다. 그게 원칙. 넘어갑니다. 그다음 490페이지 맨 위에 5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자, 원칙.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부터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남의 땅에다 함부로 건물 못 짓죠. 건물 지으려면 즉 허가 받으려면 땅부터 확보해야 돼.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 근데 예외. 박스에 보면 1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딱 끊으세요. 그럼 대지의 사용권 확보했다. 사용권 뭐 있어요?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게 있어도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 확보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당연한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그렇죠? 그게 28회 때 정답. 그럼 분양 팔아먹기 위해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사용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뭘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팔아먹는 거니까 땅도 소유권 확보해야죠. 그래서 분양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28회 때 딱 물어봤으니까 이제 2번. 그 2번 때문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이 조문이. 그래서 2번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건축주가 건물의 노후와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건물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물과 대지의 공유자 수 100분의 80% 또는 80% 이상이 동의받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이 전체 80 또는 80% 이상. 그럼 이거는 공유 건물입니다. 여러 명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 건물인데 노화되었고 금이 쫙쫙 가 있어갖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 건물을 신축을 하든 개축하든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 민법에서 원칙 공유물 변경하려면 공유자 얼마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런데 꼭 한두 명이서 반대해갖고 무너질 때까지 신축하고 이런 거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신설돼 있죠. 공유 건물일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없고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일단 건축허가 내줍니다.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그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한테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2번에서 쭉 내려가시면 가로 2번 매도 청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박스 2번에서 가로 2번에 매도 청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로 2번으로 와보시면 매도 청구. 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2번이요. 80% 이상 공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좀 옆으로서 그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시가 또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항상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뭐냐? 시가입니다. 시세. 여보 공시지가 있던 거 없어요? 매도 청구는 무조건 시가로 매도 청구하고요. 매도 청구는 청구권, 형성권 행사하면은 무조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되었고 팔고 나가라 이거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그 공유자하고 3개월 또는 3개월 이상 협의부터 합니다. 3개월 이상 사전에 협의 안 판다 그러면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해서 이제 공유 건물도 100% 동의 필요 없고 80% 이상 동의 받으면 건축허가를 내주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한 공유자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해서 신축하든 재축하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다음 옆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가보세요. 건축허가의 거부. 원래 허가의 거부 이런 거 없어요.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가지고 국민이 건물 지을 수 있게끔 즉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죠. 두 번째 있죠.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밑에 있죠.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 거쳐갖고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해 버릴 수 있다. 허가 거부해서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죠. 항상 못하게 할 때는 뭐를 거쳐야 되냐? 심의를 거쳐야 돼요. 못하게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갖고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대요. 그 박스 1번 위락설이나 숙박설 두 개 비춘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바로 밑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갖고 허가 내주는 게 딱 그 두 개다. 그 얘기죠. 위락설하고 숙박설. 이 두 개는 건축법에 맞아도 주변 환경에 안 맞으면 허가를 거부해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규정이 없으니까 맨 아파트 옆에 막 러브호텔 들어오고 애들 학교 옆에 나이트클럽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돼 갖고 위락설하고 숙박설 두 개는 건축법에 맞아도 주변 환경에 안 맞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딱 두 개만. 그러면 좀 전에 시장원수가 위락설하고 숙박설을 허가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 허가를 내주고자 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허가를 거부 안 내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고 허가를 안 내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밑으로 갑니다. 허가의 취소. 필수적 취소라고 그래요. 저작권자는 허가받은 자가 다음에 더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합니다. 딱 끊고요. 다만 좀 옆으로 와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또는 1년까지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기간 연장은 무조건 몇 년? 1년.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착수기간 연장은 무조건 1년까지. 그래서 박스 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동안 2년 내 대출 끝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받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도 안 했다. 삽질함도 안 했다. 이거 건물 안 짓는 거니까 허가 반드시 취소하는데요. 허가권자가 2년 내 착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2년 내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가 안 들어가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또 이번에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착수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 말은 건물 못 짓는다 그 얘기니까 그때도 반드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넘어갑니다. 492페이지 8번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자, 얘는 불평. 얘는 그냥 단독으로 물어보는 거죠. 건축허가 제한. 그럼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허가권자한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라. 아예 허가를 못 내주게 해버리는 거죠. 허가 자체를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먼저 바로 1번에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이미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착공을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 모든 허가권자 허가를 다 제한할 수가 있고요. 사유는 크게 두 개요.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장관이 요청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특별시장의 허가를 제한한 게 MB 시장일 때 제2 롯데월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MB가 뭐가 됐냐? 대통령.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저께 됐죠. 오세훈 시장이 허가 내줘갖고 제2 롯데월드 건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할 때 특별시장이든 광역시장이든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다 제한할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이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묶어갖고 시도지사는 뭐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시군구청장, 그렇죠?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럼 일단 거기까지. 자, 시도지사는 모든 허가권자 그럼 틀려요. 자기보다 하급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사유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필요할 때 특히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있죠. 재개발. 재개발 사업 할 곳에 자꾸 새 건물 허가 내주면 재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등에 필요하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내주지 마라 제안할 수가 있고요. 계속 봅니다. 그 제안했으면은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렇죠?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사후에 보고한다 그래요. 보고. 그럼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안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그렇죠?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이딴 거 없어요? 해제 명령. 해제하세요. 해제 명령합니다. 그다음으로 3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안할 때는 두 번째 줄의 끝에 주민의 의견도 다 듣고요. 또 건축위원회 심의 밑줄 심의 거쳐야 된다. 거기까지. 항상 제안할 때는 심의 거쳐야 돼요. 못하게 할 때는 심의 거쳐갖고 제안하는데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그 영구적으로 건축허가 제한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건물 못 지게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한 기간은 2년 동안 이내로 하는데 1회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에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얘가 또 숫자라고는 정답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죠. 2년에 1년 연장. 그거를 공법 통틀어갖고 허가 제한하는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건축허가 제한. 그다음에 두 번째 국토법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개발행위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 있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훨씬 더 개념이 큰 거예요. 개발행위를 다 못하게. 그럼 개발행위 6개 뭐 있어요? 건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다 못하게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게 훨씬 더 개념이 크니까 3년에 2년 연장,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건물의 건축만 못하게 하는 게 건축 허가 제한.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은 2년에 1년 연장.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28회 때 기출문제 한번 보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근데 2번 교육감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허가받은 건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정답. 뭐 틀렸어요? 장관이 요청할 때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교육감은 허가 제한 이거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육감 대신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교육부 교육 환경의 개선 이런 거는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제한 같은 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럼 다시 옆에 보면 국토부 장관의 제한. 국토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장관의 목적은 국방, 문화재, 환경 보전, 국민 경제를 위해서 요청했을 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거의 교육 환경 개선 이 땅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제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다 틀렸어요.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또 9번에 안전관리 예치감. 얘는 딱 10년 주기, 딱 10년 주기로 나오는 건데요. 그 30회 때 딱 나왔어요. 30회 때. 40회 가야 나올 건데. 자, 아무튼 가로 1번은 보면 그거를 이제 조치 의무라고 그래요. 조치 의무. 건축허 받은 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는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거를 조치 의무. 그러면 도시 한복판에다가 큰 건물 지겠습니다. 건축허가 받아갖고요. 기초공사. 토지 굴착해갖고 기둥 뿌리만 딱 박아놓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어요. 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주정뱅이들 또 빠져갖고 새벽마다 그냥 꺼내달라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빠지고 안전에도 위하니까 여기 주변에 건물 짓는 공사 현장 보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펜스 쳐갖고 다 가립니다. 가리는 조치를 건축주의 조치 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려야 될 조치 의무가 있는데 저희 조치를 할지 안 할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 없을 때는 돈 내라. 그래서 그거를 안전관리 예치금. 그래서 예치대 장고 동그라미 1번 그게 그냥 30회 때 그냥 기출이에요.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 동그라미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밑에 줄로서 그 밑에 줄에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 가로는 다 필요 없어요. 밑에에게 바로 밑에 미관 개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또는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사비 1%까지 내라. 예측해 할 수 있다. 1001% 그게 30회 기출입니다. 가로 딱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바르게 열거한 것을 넘어갑니다. 가로 3번. 저작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돼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받은 자에게 그 밑에 다음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 울타리, 펜스 같은 거 설치하고 가려라. 이런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바로 4번. 허가권자는 이 개선 명령을 받은 자 개선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본인이 안 하니까 제3자 하여금 대신 집행시킬 수가 있고요. 이때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그게 20회 때 정답이죠. 사용할 수 없다. 아 이거 사용할 수 없으면 뭐 하려고 예치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대집행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하도록 한 거고요. 모자르면 끝에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안전관리 예치금.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건축 신고 나오는데요. 자, 그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죠. 좀 쉬었다 합니다.